컬럼비아,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뭐 이래가지고 리틀 빅 메이저 이 8개의 빅 메이저가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몇 프로인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뭐 7, 80%, 막 8, 90%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수직 통합, 이거 한국의 지금 영화 산업 얘기입니다. 이거는 수직 통합, 기획, 제작, 배급, 상영까지 다 수직으로 통합시켜 놓은 상태에서 할리우드 그 영화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엔티트러스트법 위반이다. 즉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라는 재판을 미 연방법원이 전쟁 전부터 제기해가지고 전쟁 중에 끝 안 하고 이 재판을 계속 벌이는데 1948년에 최종적으로 미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납니다. 이것은 공정거래 위반이다. 그래서 뭐냐? 상영과 나머지를 떼라. 제가 이걸 들어서 늘 얘기하죠. 한국도 재판 들어가면 지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영화 산업이 너무 빈약하니까 지금 봐주고 넘어가자.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이건 반드시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독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50년대를 거치면서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이 와해됩니다.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와해되면서 어떤 스튜디오 시스템은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변화를 하는데 결국에 나중에 거대 복합 기업으로 가가지고 더 이제 커지지만 더 거대화되지만 어쨌든 40년대 그러면서 위기를 맞고 50년대에 헐리우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시절을 보냅니다. 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벌써 다 다가오는데요.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사실주의는. 자, 그때까지 헐리우드에서 보여줬던 리얼리즘은 사실은 양식화된 리얼리즘이죠. 그 전까지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녀라 할지라도 굉장히 아주 잘 이쁘고 클레오파트라처럼 미모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깡패여도 말론 브란드처럼 잘생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는데 이 네오리얼리즘이 어떻게 되냐? 우리 여기 강의하는 저나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는 뭐 저보다는 다 인물이 좋은데 그냥 우리가 주변에도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별다른 대본도 없이 인공조명 없이 아마추어 배우들을 써서 그냥 세트가 아닌 현실 생활에서 그냥 찍어대자. 이렇게 영화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드는 일련의 감독들이 이탈리아에서 나옵니다. 그들을 통칭하여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이라고 칭합니다. 영화 역사에서 처음으로 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뉴. 이전까지는 뉴란 말이 안 나왔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왜냐하면 영화는 당연히 세트에서 조명해서 찍는다고 생각했는데 길거리에 가서 그냥 아무나. 이 대표적인 뭡니까?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비트로 디스카의 자전거 도둑이죠. 여러분 자전거 도둑이라는 거는 들어봐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전거 잃어버린 두 부자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 아마추어들이에요. 프로페셔널들이 아니에요. 이 외에 예를 들면 뭐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무방비 도시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또 루치노 비스콘티의 흔들리는 대지라든지 일련의 영화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영화들 1940년대 중반에서 50년대 초까지 나왔던 일련의 영화들을 가리켜서 네오리얼리즘으로 칭했고 그 바로 네오리얼리즘이 신사실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용되면서 후대에 지속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은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도 오고 있고 가령 이란 영화 등등 다양한 나라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거쳐서 이제 1950년대에 접어들면 영화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집단 예술로서의 영화가 개인화의 길을 걷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술 영화가 만개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영화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니까 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이 왜 유행은 돌고 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영화사에 있어서도 이런 말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정말 아주 적절한 질문이신데요. 사실 역사의 순환은 영화 역사에서도 아주 적중적인 표현입니다. 네. 사실 제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초창기 영화와 연관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초창기 영화의 현대성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100여 년 전에 초창기 영화에 쓰였던 많은 기법들이 오늘날의 영화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오늘날에 여러분이 보시는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보시면은 그 초창기 영화의 그 어떤 테크닉과 거의 흡사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냐면 블록버스터는 내러티브보다 그 스펙타클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초창기 영화에는 내러티브보다는 그 어트랙션이라고 제가 칭했는데 그 어트랙션 그 자체가 중요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역사와 마찬가지로 영화 역사에서도 그런 순환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아래 뭐 새로운 것도 없다라는 그 어떤 포스트 모던적인 그 어떤 그 진술이 영화만큼 이렇게 잘 적용되는 데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표절 시비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가령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는 영화를 열심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혹시 누구 걸 베꼈다라고 나중에 욕먹을지 몰라서 영화를 열심히 본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르게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화 역사에서 새롭다는 평가를 받은 거는 진짜 대단한 성취를 일궈낸 거라고 우리가 평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영화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 반복되기 때문에 영화 감독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의 역사를 알면은 그만큼 보는 이들은 더욱더 재미를 느낄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바로 우리가 영화 역사를 알면은 영화 보기가 더 재미있는 이유가 이제 그거죠. 아, 저거 어디서 봤는데, 저거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다 쓰였던 건데, 이렇게 보면 영화 보기가 그만큼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영화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즐기기 위한 건데, 더 많이 알고 보면은 더 즐겁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네. 이렇게 영화평론가 전찬일 씨와 함께하는 TV평생대학 세계 영화사 기행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